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을 갓 넘긴 40 초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챙기고 직장 생활도 이어가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결혼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뭘까? 사연 많은 세상이다 보니 요즘은 배우자가 외도해서 무너진 가정 이야기, 처가살이 시집살이로 고통받은 사람들, 이야기 며느리 사위 갈등에 노후 부양 책임 떠넘기기까지 정말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사연이 있어요. 바로 형제 간 유산 문제로 벌어지는 갈등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며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우리 얘기 아니야? 싶을 만큼 닮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양가, 집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에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죠. 말은 혈육이라지만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본 편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몇 번의 장례식에서도 고인 앞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며 목소리를 높이는 형제들을 본 적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고 저 집안은 왜 저럴까 싶었는데 돌아보니 우리 집도 그리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 형제들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랑은 2명의 형, 2명의 누나를 둔 3남이녀 중 막내예요. 자라면서 형들 말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늘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이죠. 결혼 후에도 늘 형들 말 한마디면 쭈그러들고 형들이 결정하면 그냥 형이 하라니까 하며 따르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하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너희 아버님은 형제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셔? 하고 물으면 어휴, 우리 집은 아예 왕래도 없어. 예전에 땅 문제로 싸운 뒤로 연락 안 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형제가 사이가 좋으면 부모님이 물려줄 게 없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옆집 살던 아주머니 집이 딱 그랬습니다. 그 집은 참 가난했어요. 아저씨는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동네에서 싸움이 나면 늘 중심에 있었던 분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기보단 묵묵히 일해서 3형제를 키우셨고 아저씨 음식까지 챙기며 살림을 꾸리셨어요. 그 집 막내가 저랑 동갑이라 지금도 종종 소식을 듣곤 하는데 그 3형제는 지금도 주말마다 가족, 대동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함께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저 집은 부모가 줄 게 없으니까 형제간 싸울 일도 없구나. 그러면서 문득 저도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나도 내 자식들이 우애 있게 살게 하려면 차라리 돈을 못 벌어서 남겨줄 게 없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결국 2년 전 우리 시댁에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건 아니었고 예정돼 있었던 일처럼 서서히 다가오던 조짐이 있었어요. 작은 토지 하나, 부모님의 명예, 거기에 엮인 형제들의 욕심. 그 사건은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참담했습니다. 말로는 형제고 가족이라면서 정작 돈이 걸리니까 다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모습이 너무도 노골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더 놀란 건 제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늘 바보처럼 형들 말이면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이번엔 형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동안 참고 쌓아뒀던 억울함과 분노를 아주버님들 앞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형제라면서 왜 늘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세요? 당신들 형제라기보다 동업자 같아요.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 눈빛이 바뀌잖아요. 제가 그 말을 쏟아내며 각오한 건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절연할 사이라면 미련 없이 말하고 나가자.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형들한테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 사건은 결국 정리되긴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컸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형제라는 이름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선 사람됨과 절제와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 2년 전쯤 겨울바람이 유난히 거세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심하게 체한 것 같다. 전화를 받는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옷을 챙겨 입고 곧장 차를 몰고 지방에 혼자 계신 시어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랑은 다음날 오전 일정이 있어 출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올라온다고 했고 저는 먼저 도착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기에 제가 모든 동의서에 사인하고 검사 절차를 전부 함께 밟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검사가 이어진 뒤 의사는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 조직이 상당히 손상됐고 지금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체했다고 하신 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겁이 났습니다. 급히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고 신랑도 곧바로 일정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착한 남편은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퇴근 후 저녁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막내가 처리하겠거니 언제나처럼 그렇게 생각한 듯 보였어요.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늘 막내인 신랑만 찾으셨고 형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오라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도 형들을 아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부르지도 않게 되신 거죠. 그렇게 저와 신랑은 어머님이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시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짬이 날 때마다 내려가서 굳은 일을 도왔습니다. 잡초 뽑고 비닐 씌우고 고추 따고 아이들이 어릴 땐 농촌 체험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이 짠하고 안쓰러워서 그저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형제들이 모였을 때 큰 아주버님이 꺼낸 말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참에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지. 이젠 혼자 사시는 것도 한계야. 그 말에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시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셨고 가슴이 좀 나아졌는데 이제 그냥 집에 가면 돼 하며 평소처럼 시골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둘째 아주버님까지 어머니가 지금은 괜찮다 해도 언제 또 위급해질지 모르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죠. 그 말에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 보내겠다고? 내가 병원 한 번 왔다고 자식들이 날 버리려고 하네.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럽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간병인을 쓰자고요. 어머님 아직 혼자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정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들은 저를 아예 대화에서 배제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가족끼리 결정할 문제니까 빠져있어.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어머니 돌봤는지 누가 이 병원 데려와서 검사받고 의사 말 듣고 있었는지 당신들은 정말 모르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다시 말하길 요양원 보내고 어머니 집이랑 땅도 정리하자. 그 땅은 지금 막내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의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이미 3년 전 큰 아주버님이 담보 대출을 받아간 상태였더라고요. 그때는 금방 갚겠다 하더니 지금껏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땅을 팔면 대출금도 그냥 덮어지게 되니 그냥 팔아버리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보내자는 계산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런 속셈이 너무도 뻔히 보여서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당신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아도 말 못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해왔는지 기억도 안 나?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미울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형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남편과의 사이엔 차가운 벽 하나가 생겼습니다. 신랑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불러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며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형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지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땅 팔고 그게 대체 누가 결정할 일인데요? 그 땅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팔라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골 땅이요. 주변 개발이 들어서 점점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파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형들이 자꾸 팔라고 조르는 이유, 저는 뻔히 보여요. 큰 아주버님은 그 대출건 때문이에요. 우리가 담보대출 받아준 거 있잖아요. 그거 갚을 생각은 없고 그냥 땅 팔아서 슬쩍 퉁치려는 속셈인 거고요. 둘째 아주버님은요. 땅 팔면 그 돈 일부라도 자기 지분처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바보예요? 그 눈빛, 말투 다 뻔히 보여요. 신랑은 제 말에 순간 얼어붙더니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설마. 형들이 그러겠어. 너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어봐, 제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신랑은 끝까지 형들을 믿고 감싸려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야. 그렇게 당하고도 또 멍하니 있는 당신이 더 화나. 지금도 형들이 땅 파는 걸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말하고 있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당신 대신에 내가 나서야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큰아주버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대출 받아가신 거 그거부터 갚아주셔야 저희도 땅에 대해 얘기를 하든 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큰아주버님은 뻔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땅 팔고 나면 나중에 줄 수 있잖아. 왜 벌써부터 난리야?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차용증을 씁시다. 우리한테 돈 빌려간 거니까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게 맞죠. 그래야 말도 안 나오고 깔끔하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주버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무슨 형제 사이에 그런 걸 써? 재수씨, 우리 식구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식구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설마 그 돈 슬쩍 안 갚고 넘어가시려고 그 멀쩡한 땅까지 팔자고 부추기시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이 끝나자 둘째 아주버님까지 끼어들어 비꼬는 말투로 이딴 소리를 하더군요. 여자가 시댁에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야. 형제 사이 멀게 만드는 말은 삼가야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병원 모시고 형제들 아무도 안 올 때 혼자서 간병까지 했어요. 그거 다 제가 했어요. 당신들은 어머님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재산 이야기나 하고 앉았다는 게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제 말에 아주버님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결국 본색을 드러냈죠. 그 땅, 그게 왜 내 남편만의 땅이야? 부모님 재산인데 우리도 권리가 있지.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땅을 나눠 먹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하나 남은 동생의 재산까지 눈독 들이면서 겉으로는 가족 타령하면서 속으로는 돈 계산이나 하는 그 태도. 저는 더는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젠 정말 더는. 신랑은 그날 밤 형들의 진짜 모습을 뼈저리게 느낀 듯 했습니다. 저와 형님들 사이의 대화가 끝나고 어머님 병실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과 배신감에 몸이 저절로 흔들리는 듯 했죠. 조용한 복도에서 신랑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에 핏대를 세우며 외치듯 말했어요. 형들이 다른 재산들 다 팔아먹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것도 다 형들 손에서 사라졌어. 근데 그 땅은 내가 끝까지 지켜온 거야. 내가 지킨 거라고. 그게 내 땅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땅이야. 그 순간 신랑이 울컥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실 문이 들썩일 만큼요. 저는 놀라서 신랑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평생 맞춰주기만 하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곧장 둘째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그 대출 내가 담보 서준 거 그 돈 당장 갚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준비해. 그리고 땅? 그건 안 팔아. 점점 시세 오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들 그러는 거야?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 아니면 절대 팔 생각 없어. 그리고 혹시 팔더라도 형들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럴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신랑의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놀라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묘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신랑은 이어서 말했죠. 어머님은 내가 모시고 살려고 했어. 그게 내 마음이었고 당신이랑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형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모르겠어. 요양원에 보내든 우리가 모시든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지. 그리고는 제 쪽을 보더니 단호한 얼굴로 말했어요.
뭐하고 있어? 짐 챙겨. 오늘 바로 올라가자. 더 이상 이 집안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늘 한없이 약하고 순했던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신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고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속으로 누르고 살았던 건지도 깨달을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뒤 신랑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이제 나는 형들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내 형이 아니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이제 진짜 끝이야. 신랑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우울감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며 옆에 앉았지만 더 이상 형들에 대해 뭐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신랑의 마음이 이미 너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순간 신랑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정말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부터 모시고 살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나 혼자만의 결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물어? 그 말에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더니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고맙다. 그 울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슬픔, 스스로의 무기력함, 그리고 끝까지 옆에 남아준 아내에 대한 감동이 뒤섞인 오랜 시간 누르고 살아온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랑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어머님과의 미래도 저와 함께 계획하려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신랑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더 깊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주버님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걸려오기 시작한 건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큰 아주버님은 퉁명스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린 빠질 거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잖아. 우린 더 이상 관여 안 해. 말은 그럴듯했지만 뚝뚝 끊기는 그 어투 속에는 책임 회피와 억울함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너희가 그렇게 하자며? 그럼 다 너희가 감당해라는 식의 뒤틀린 책임 전가였죠.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요, 더 가관이었어요. 대출금이나 갚아라. 그 말만 반복했답니다. 마치 대화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촉장이었죠. 정작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도요. 그렇게 며칠을 시끄럽게 굴더니 결국 아주버님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하나 없고 심지어 어머님께 대한 관심도 뚝 끊겼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버려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신랑이 병수발을 들기로 했어요. 번갈아가며 병원에 들렀고 어머님 기저귀 갈고 식사 챙기고 씻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보다 핏줄인 자식들이 더 무심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의사는 어머님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스텐트 시술 후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씀이었어요. 다행히 시술은 무사히 마쳤고 처음엔 많이 지쳐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일어나시고 간단한 집안일도 하실 만큼 회복되셨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그 후로 둘째 아주버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연락도 방문도 없어요. 형제라는 이유로 엮인 사람인데 정은커녕 상식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큰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신랑이 주기적으로 담보대출금 상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간신히 내고 계시지만 원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갚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벌써 모르쇠로 일관했을 겁니다. 신랑은 말합니다. 형이 대출금 다 갚는 순간 그걸로 끝이야. 그날부로 난 형이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이 형들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마음에 선을 그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신랑은 단호하게 말하곤 해요. 이제 와서 어머님 보러 오겠다고 해도 안 받아. 절대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어머님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땅 나눠 먹으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집에 어머님이 계신 이 집에 들이냐고? 그 말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돈 앞에서 혈육도 도덕도 다 내다버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가족인 척을 한단 말입니까? 가끔 신랑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아무런 재산도 없으셨다면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엇나갔을까? 어머님이 평생 조금씩 아껴 모은 땅조차 없었다면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신랑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은 그저 땅을 조금씩 사는 재미로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며 아껴가며 사셨던 분이에요. 누굴 해치려던 것도 욕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자식들 간의 싸움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어머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람 구실 못한 큰아들과 둘째가 인간이 덜 된 거죠. 누군가는 부모 등골 빼먹고 또 누군가는 지켜야 할 가족을 팔아먹고 이런 집안일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창피하니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집안이라 여길 테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우리가 욕먹을까 두렵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다시 후기로 찾아올게요. 그땐 부디 좋은 소식이기를 바라면서요.